여러분, 이 5번 문제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그때 요 카드 이야기하면서 신용카드에서 우리 어머니가 쓰신 금액을 뺐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카드 같은 경우는 모두 김철광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어머니가 쓴 거는 맞지만 국세청 상에서는 어머니를 위해서 쓴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은 요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요 금액 지금 1130, 요것도 인정됐고요. 1255만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도 아는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거 뭐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끼리 논의했을 때도 둘 다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라고 했을 때, 한국세무사에 가시면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80회 확정 답안 발표라는 이런 파일 그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정리가 됩니다. 여기 전산세무 칸 클릭을 해볼게요. 전산세무 1급이 나오죠. 쭉 내려가서 세무 2급 볼게요. 특히 여기 보면 문제 5번에 2번 요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김철광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신용카드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명의가 본인, 세대주 본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머니가 썼는지는 사실은 모르지 않느냐, 그쪽으로 해서 인용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답안에 이의제기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계속 이게 번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어쨌든 둘 다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좀 제시하기가 힘들었는데, 세무사의 자격시험에서는 카드 명의가 본인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좀 짜증나게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식으로는 안 내주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까지도 나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요거 어쩔 수 없지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머니의 카드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았으니까, 그렇죠. 요건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본인의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했다는 된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논란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본인 카드를 어머니 의료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가능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오늘 우리 입력하는 거 마무리할게요. 연말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연습했었던 모든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체크만 좀 하고 갈게요. 자, 8월 1일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득명세, 월세, 주택 임차 차입 명세서, 연말정산 입력 탭입니다. 세 가지 탭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면서 부양가족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 소득명세는 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요 탭은 우리 4번 문제에서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그때 풀었던 4번 문제와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의 해설은 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 거래처, 근무기간, 급여, 상여 요 내용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소득세, 지방소득세, 연금, 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까지 요 내용 잘 확인하셔서 소득명세의 전 근무지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보시다시피 항목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부터 갑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저축성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만 본인 칸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제 의료비 볼게요. 우선 상해 수술비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신용카드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그걸 중복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만 시키겠습니다.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비. 여러분, 한약 구입이 치료 목적이면 가능합니다만 건강 증진이기 때문에 안 된다입니다. 콘택트 렌즈는 가능한데 금액이 한도가 있었죠. 50만원 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는 최종적으로 550만원이라고 본인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교육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 금액 가능하고요. 학원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육비는 1000만원만 입력을 하시고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 칸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요 내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가 총 1800이 들었는데 해외 사용분 안 됩니다. 상해 수술비, 의료비와는 중복 공제가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800만원 중에서 해외 사용분 300을 빼면 1500만원이 되죠. 네, 1500만원 신용카드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총 250이지만 그 안에 대중교통이 30만원 있다. 요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대중교통 따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은 2200만원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월세입니다. 사실은 월세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냐면 그 세대주가 7천만원 이하의 총급여액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기억하시면 좋고요. 기억이 혹시 안 나시면 월세 자료 왜 줬을까요? 결국은 넣으라고 줬겠죠. 네, 모르겠으면 다 넣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으면 다 넣어라. 그리고 요거 고작 1점밖에 안 될 것이다. 많아봤자 2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넣고 틀리는 것보다 안 넣고 틀리는 것, 다시 안 넣고 틀리는 것보다 넣고 틀리는 게 더 낫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월세 자료 요 내용도 우리 입력하는 거 연습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간 월세액 요 금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연간 월세액이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금액을 600으로 잡아서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입력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이재영 씨라고 하고 있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탭 여기다가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고요. 배우자, 모, 자녀가 있습니다. 특히 모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네요. 그리고 자녀들은 뭐 이렇게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나이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보면 부양가족 탭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 보시면서 거기에 만으로 몇 세다 이런 식으로 네, 나이가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그 나이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잠깐 이 메뉴 띄었어요. 이 기출 문제 깔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까셔가지고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거 기출 데이터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없는 게 나오고 이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일부러 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최근 그 양식으로 해서 우리 입력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며칠 전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책 출간 날짜와는 좀 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보세요. 요 회차가 이제 2017년도 회차였겠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요 내용들을 넣었을 때 나이가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이만 잘 봐주세요. 나이만 봐주시면 이재영 씨가 38세. 뭐 본인은 나이 관계 없었고 배우자도 나이 별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김을숙 씨, 어머니는 이제 67세. 그 다음에 자녀들은 7세, 4세.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요 67, 7, 4.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67, 7, 4에서 이제 어머니 나이부터 해서 하나씩 보면서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가 67, 7, 4 이렇게 나이가 됩니다. 나이 보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장애인이라는 점이 특이사항이었고 자녀들도 뭐 20세에 미치니까 크게 뭐 이 문제는 없겠고요. 자, 근데 이하랑 같은 경우는 모델입니다. 사업소득이 500이나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소득 요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잘 생각하시고 배우자 신소유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500이다. 뭐 문제 없죠. 500 총급여액만 있는 거니까 문제 없고 김을숙 씨는 소득이 없다. 그리고 장애인이시고 네, 그런 식으로 체크를 우선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험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있고 본인 자동차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 돼요. 다 배우자 것도 되고 어머니 것도 되고. 근데 장애인 보험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본인 거 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반 보험료가 되겠고 120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장애인 보험료가 되겠죠. 칸만 잘 챙겨가지고 넣으시고요. 한도가 얼마다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것들은 내용 그대로 잡아 넣어주시고 의료비가 있습니다. 본인 의료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김을숙 씨는 장애인 칸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혹은 뭐 장애인이냐 65세 이상이냐 나이도 지금 65세 넘잖아요. 근데 구분할 필요는 없다 했죠. 왜냐면 이번에 새로 바뀐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칸에 있을 거니까 네, 거기에다가 넣어주시고 이하랑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밖에 칸에다가 넣어주시고 칸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일반이었는데 이제 그 밖에 바뀌었고 이하랑이 아까 전에 소득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의료비는 그 소득 요건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 했고요. 자, 이제 교육비와 기부금은 영수증 보면서 할게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서 제가 문제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우선 교육비 납입인데 대상 원화가 이하랑입니다. 이하랑 아까 소득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친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는 나이는 안 봐요. 나이 요건은 없는데 소득 요건은 보다 보니까 이 금액 보이시죠? 요거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소득이 없었다면은 요 460만 1,000원 요거를 교육비에다가 넣었으면 됐겠죠. 근데 소득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보시면은 기부자가 이재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본인이고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다가 기부를 했느냐면 지금 교회에다가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방금처럼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 이제 바로 1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에서는요. 먼저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는 부양가족 탭에서 이 두 가지를 시키네요. 부양가족 탭에서 가족들 이름 다 넣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연말 정산 자료는 연말 정산 입력 탭에서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족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네요. 하나씩 뭐 챙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서 부친입니다. 부친인데 장애인 요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간 총 급여가 일을 하시다 보니까 350인데 이거는 소득 요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보이시죠?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인도 있네요. 배우자의 부친이고 연간 근로소득금액 3천이시죠. 이분은 안 됩니다. 왜냐? 소득 요건이 안 맞잖아요. 소득이 많아요. 충족이 안 돼서 이분은 부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
부라고 들어가야 되고, 자, 이제 본인은 근로소득 5,500, 7,000도 안 되네요. 네. 그럼 일반적인 나머지 추가적인 것도 뭐 다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우자는 나이 관계없이 소득도 없고, 오케이. 배우자도 되고요. 김일이도 네, 소득 없으니까 자녀 요건으로 해서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의 대상은 요분들은 일단 다 되지만 이선수 씨만 우선은 안 되네요. 요거는 우리 지금까지 연습 많이 했으니까 지금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무슨 말하고 있는지는 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했다면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다 해야 되나? 그런 이유가 인물별로, 사람별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보셔야 되겠는데, 우선 김갑서 씨는 장애인이다라는 거 요거는 계속 체크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자, 먼저 질병치료비가 의료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 보이시죠? 요거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라는 글자가 일단 있습니다. 요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는 제일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보험료부터 봐야 되겠죠. 네, 보험료부터 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하나씩 다 해봅시다. 우선은 보험료부터 나오기 때문에 볼 건데요. 네, 의료비도 나오고 있고, 우선은 아버지 장애인이신데 의료비부터 이야기 나와요. 질병치료비 500. 여기서는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칸에다가 우리가 의료비 500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긴급소에 질병치료비 500 넣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보험도 장애인 전용 있었죠. 그 칸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넣었고요. 신용카드. 지금 의료비 500만원, 보험료 150만원. 둘 다 신용카드 긁었는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의료비만 중복공제가 되니까 신용카드는 우선 500만원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이선수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소득요건이 안 된다고 했고, 평생교육원 보이시죠? 이것도 안 됩니다. 소득요건도 안 되고, 교육비로.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같은 경우도 교육비는 인정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 그 다음 긴급들 본인이고요. 보장성 보험료 보이시죠?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칸에다가 20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본인 칸에다가 1000만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신용카드가 나오는데 보험료고 그 다음에 교육비이기 때문에 둘 다 중복공제는 안 됩니다. 이도미 씨 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썼는데 성형이에요. 그래서 성형 의료비는 일단 안 되지만 신용카드 보이시죠? 이 부분 신용카드는 또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신용카드는 100만원 추가해서 600만원이라고 넣어주셔야 되겠고, 김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비, 취약전 아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교육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취약전 아동. 그래서 70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따로 기부금까지는 내용이 없죠.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수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넣을 칸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넣었습니다. 이 문제 주의하실 점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요거 가족들 다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탭은 방금 하셨던 내용 넣어야 되고,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일단 요거 체크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접 다 입력을 실제 시험 때는 입력을 하세요. 이거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요거 과거 기출 문제 계속 깔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14번 하겠습니다. 14번은 뭐 좀 짧지만 이것도 간단하게 내용들을 또 어쨌든 체크는 다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홍길동 씨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탭을 쓰라고 합니다. 이 탭을 쓰고 추가 자료 반영하시고, 그리고 모두 다 홍길동이 받기로 한다. 뭐 기본적인 서술된 내용들이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사람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오른쪽에다가 빈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왼쪽에다 만듭시다. 이거는 왼쪽에다 만들어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보험료,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까지 이렇게 적고 하나씩 봅시다. 우선 본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급여가 5,600. 요로 하면 엔간한 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학비가 나오네요. 우선은 교육에다가 본인 대학원은 되니까 요거 본 해가지고 600만원 적으시고요. 질병치료비 900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도 네 본인 칸에다가 9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이제 일반 칸이었죠. 일반 칸에다가 90만원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잡아 넣으시면 되겠고, 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경로자래요. 그리고 치료비, 그러면 의료비로 가셔가지고 경로자 칸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300 넣으시고 됐고요. 자, 어머니는 상가임대소득이 있어가지고 이거 소득 요건이 지금 안 맞으십니다. 그리고 학비도 안 돼요. 직계 전속이니까 안 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급여가 좀 많네요. 소득 요건 지금 안 되는 거 확인하셨고요. 의료비는 됩니다. 의료비는 인정이 되는데 금액이 50만원만 되겠죠. 요거는 의료비 그 밖에 의료비로 해서 50만원만 인정되죠. 의료비는 뭐 소득 관계 없으니까요. 야간 대학교 교육비라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수님 씨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정 못 받습니다. 자, 배우는데 나이는 없지만 소득은 관계 있다 했어요. 자, 자녀 갈게요. 고등학교 학비가 300이다. 학급상의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고등학생, 그리고 가능합니다. 300만원. 오케이. 동생은 연간 일용수 근로소득이 있는데, 요거는 소득 요건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소득 요건에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장애인이고,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500 든다고 돼 있네요. 형제자매지만, 네, 인정되죠.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요거는 500. 이런 식으로, 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기부금이라든지 카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제가 이제 실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고 이번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인 이상민 씨, 1900이 7천 일단 안 되죠. 네, 7천만 원이 안 되고. 자, 그리고 2012년도에 입사가 됐고, 그리고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부양가족 탭,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메뉴에 총 3개네요. 연금저축 탭, 연말정산 탭. 네, 총 3가지를 좀 하셔야 되고, 단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 이 말은 배우자는 지금 소득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게 소득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체크할게요. 자녀와 부모님은 모두 소득이 없고, 신용카드는 뭐 소득공제시 없는 걸로 하고, 모두 정확한 걸로 간주하자. 자, 가족관계증명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여기 있어요. 본인은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그리고 배우자, 자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입력을 일단은 뭐 모두 다 넣어라, 아닌 사람은 빼라, 혹은 모두 다 넣되 아닌 사람은 불호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근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다 넣으세요. 별말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 넣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이제 따져가면 되는데, 우선 참고로 이수봉 씨, 김춘자 씨는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대로 넣으시면 69세이시고 65세가 뜨는 게 정상입니다. 어쨌든 두 분 다 60세가 넘으시고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본공제 가능하시고, 박미선 씨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 때문에 부입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뭐 둘 다 가능하고요. 자녀들은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배우자 빼고는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70세는 안 넘었죠. 그러니까 추가공제
경로공제는 없어요.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녀들은 둘 다 자녀공제는 이제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여러분 밑에 있는 내용 보고 그냥 알아서 넣으세요. 요건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연습 몇 번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건 또 특이 케이스라서 문제를 이렇게 넣은 건데, 보십시오. 뭐냐면, 보험료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 보험료거든요. 서류를 그냥 주고, 생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 나가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이것도 연습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우선은 계약자는 이상민이지만, 보장성 보험료의 요 부분, 주피보험자를 보셔야 돼요. 주피보험자가 이상민, 박미선 돼 있죠. 요걸로 따지셔야 됩니다. 둘 다 보장성이고. 여러분이 보험 넣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험 계약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주피보험자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주피보험자 기준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상민 씨는 본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박미선 씨는 안 돼요. 왜냐하면 소득 요건이 안 맞잖아요. 보험료는 소득 요건 따집니다. 근데 소득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씨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50만 원만 인정 가능합니다. 이거 본인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일반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의료비는 일반으로 돼 있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자, 세무사랑 최근 버전 그냥 띄어서 이거는 또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코드는 임의로 한 건데 메뉴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메뉴만 지금 보면 되니까. 최신 버전으로 봐야 되니까. 일반 장애인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네. 보험은 일반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의료비 나왔죠? 의료비고 박미선 씨. 요거는 소득 요건과 관계 없습니다. 몸 아픈 거는 별 관계 없댔어요. 요거는 그 밖의 칸에다가 넣어주시고, 또 내려가 보시면 또 의료비고요. 이수봉 씨가 나오고, 이 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김춘지 아시죠? 이 두 분이 각각 90만 원, 그 다음에 43만 5천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두 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까 나이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69, 65죠. 두 분 다 뭐냐면 경로자예요. 의료비에서는 65세만 넘어도 경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65세 이상 칸에다가 이거 65세 이상 칸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배우자는 그 밖의 에다가 넣어야 했죠.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예전에 넣었던 거고요. 지울게요, 일단. 배우자는 여기 그 밖의. 그 다음에, 아까 부모님들 두 분 다 65세 넘죠? 여기 이쪽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최신 프로그램 메뉴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과거 기준이니까 그때 공개된 답안에는 칸이 완전 다르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요거 잘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비 보겠습니다. 교육비고요. 우리 자녀에 대한 거죠. 초등학생입니다. 그럼 초중고에다가 120만 원 넣으시면 돼요. 교육비에다 넣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박미선 씨 카드예요. 박미선 씨는 소득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의 카드는 다 안 돼요. 다음 기부금은 이상민 본인이고 80만 원. 이거 종교단체거든요. 보시다시피. 예, 그러니까 여기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칸에다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실무 5번까지 했습니다. 우리 책은 제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산세무 2급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론에서 추가되는 부분, 그 부분을 책의 이론 부분에다가 넣어놨어요. 책의 사이에 보시면 이론 부분 사이사이에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 하면 보이시나요? 세무 부분은
세모 부분은 이렇게 좀 회색깔로 이런 식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산세무 이급은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회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라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회색으로 돼 있죠. 여기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세무 이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론 부분이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회계 그다음 세법인데 세법도 부가세, 소득세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되는 문제들만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다가 뭘 넣어놨냐면 실무 3번과 실무 5번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거는 얘와 얘를 우선 하신 거죠. 세무 2급, 전세 2급 관련 이야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실무 부분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실무 1번은 일반 전표, 실무 2번은 메인 매출 전표잖아요. 이거 이미 어디서 했다? 전회 1급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베이스로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 실무 1, 2는 우리 일반 전표와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 4번은 결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일단 전회 1급 베이스로 하시고요. 전회 1급 베이스로 베이스 탄탄하게 하셔야 되겠죠? 이거 잡으시고 추가되는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씩 있을 거예요. 조금 생소한 문제들.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 푸셔야죠. 최근 기출문제 10회분 다운받으셔가지고 요거 시간 재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답 해설을 이제 스스로 좀 보실 줄 아셔야 되는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까지 공부를 좀 하셨으면 혼자 해설을 보시고 내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컨택 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는 저는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저는 안 하는데 이거를 추천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에서 몇 회 전산세무 2급 이렇게 치시면 이미 기출문제와 관련된 강의 올리신 강사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안 올리고 있어요. 요거는 그분들이 다 올리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ERP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ERP는 아직 기출문제 해설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만들어 올릴 건데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는 이미 만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에 다른 강사분들 거 참고하세요. 해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기출문제 연습할 때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몇 회 전산회계 1급 혹은 전산세무 2급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뜨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 거를 참고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모르겠는 문제만 점프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저는 기출문제 따로 안 찍을 겁니다. 계획은 뭐냐면 시험 당일날 이제 총평 정도? 오늘 나왔던 문제 요거네요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그건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그 날짜에 시험 친 날짜에 저녁에 가다반 뜰 때 그냥 딱 띄워가지고 뭐 전산회계 1급부터 해서 전산세무 2급까지 두 개 정도만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질문 중간에 혹시 채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팅하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 정도의 총평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제가 풀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저는 풀이하면 조금 다르게 하긴 해요. 그 문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또 다 말해주고 이렇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해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강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해커스 추천합니다. 아인지 어인지 해자는 모르겠다마는 해커스 강사분이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지금 실무 5번까지 끝났고요.
또 실무 부분 공부하는 방법 방금 알려드렸죠. 알려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요약해드리고 정리해드린 이론 설명 방식을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좋아하시고 잘 맞으시니까 제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이론도 우리가 일단 전회 1급에서 이미 한번 훑었지만 중복되는 거는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세 2급에 나오는 것들은 뭐 필요하다면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릴 게 있다면 설명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푸는 식으로 할 거고, 문제를 다 풀지 아니면 뭐 몇 문제만 풀지는 한번 시간 보면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법에 대해서도 지금 좀 질문이 좀 들어오셨는데, 우선은 전산회계 1급 수업에서는 제가 일부러 세법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 2급 요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부가세 소득세 부분 강의를 할 건데, 또 공부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부가세랑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문제, 두 문제 정도 아마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 사실은 요거는 진짜 정 나는 세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요거 안 하셔도 사실은 대세에는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좀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요거 어쨌든 30점이거든요. 그리고 실무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적어도 한 10문제만 맞추자. 15문제지만 그 중에서 10문제, 10문제 맞추는 법은 8문제 확실히 풀고 2문제 잘 찍어서 나머지 7문제 다 잘 찍어서 2문제 맞추는 게 제일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10문제 맞추기만 하셔도 이제 20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점을 요 실무에서 50점을 해가지고 이상 받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실무는 지금까지 전회 1급을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되는 거 실무 3, 실무 5 요거 업데이트 좀 시키시면 이제 부분 점수 최대한 이렇게 저렇게 모으다 보면 50점 받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전세 2급을 모든 그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면 어려워요. 이거는 뭐 저도 추천하지도 않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전략대로 전세 2급은 시험이 9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시간을 일단 좀 넉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론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8문제 확실히 맞추고 나머지 7문제 중에서 잘 찍어서 2문제를 맞춘다면, 이렇게 맞춘다면 총 10문제가 된다. 요게 이제 하나당 2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20점 획득. 요거 추천드리고,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70점 중에서 50점으로 맞자. 그럼 그걸 맞는 방법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 1번, 2번은 일반 전표, 매일 매출 연표인데 요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각각. 그럼 그거 틀리더라도 획득이 될 것이고, 그죠? 실무 4번 결산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세무 2급에서 뭔가 추가가 되는 느낌 있다? 그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익히셔야죠. 최근 10회분 무조건 시간 내서 푸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결산도 하나 정도 틀린다 치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실무 3과 실무 5번인데 요거는 지금까지 저랑 연습해봐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정형화돼 있고, 그리고 아는 것들 최대한 내가 지식을 끌어 모아서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부분 점수 획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50점을 넘게 맞추자 하면은 50점, 그러면 70점 합격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서 입력할 때 우리 그 가산세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완벽히 정리하고 싶으시면 제가 중간에 계속 수정을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렸지만 그걸 이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가산세는 몰라도 대세의 시장이 없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1점, 2점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다 제껴버리면 우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한번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전략적으로 하시고, 네이버 블로그 끝장에게 우리 이 교재 답안을 제가 올려놓은 포스팅 아시죠? 공지사항에 거기에 보시면 점수표 올려놨거든요. 점수표 보고 최근 10회분 푸실 때마다 점수 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리고 내가 점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시고요.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꼭 기출문제 학습법은 꼭 시간을 재셔야 됩니다. 시간 재서.
우리가 지금 보자 90분이죠 문제 시험이. 그러면 80분 잡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은 연습하실 때는 80분 잡고 하세요. 80분 잡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답 그 해설을 꼭 보셔야 돼요. 이제 복습, 틀린 문제 확인, 틀린 문제 체크 확인 꼭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략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힘주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전세 1급에 대한 강의 하느냐, 그리고 전세 1급 하느냐, 그리고 재경 하느냐 이렇게 왔는데, 이거 강의할 계획 없고요. 재경도 계획 없는데, 재경은 그 카페를 제가 추천드린 데가 있거든요. 그 네이버 카페인데, 그 카페에 가시면 핵심 요약된, 핵심 정리된 그 자료를 팔아요. 예상 문제집이라고.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부하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저랑 전세 2급까지 하셨으면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기본 쌓이시고 혼자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커리어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세 1급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안 하는 자격증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인세법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방대해요. 이거는 내용이 할 게 너무 많고, 물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라는 전략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굳이 이걸 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전세 2급까지만 있으면은 저는 요 전산 관련 자격증은 이제 그만 따셔도 된다 생각해요. 차라리 재경을 공부해서 좀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건 인정하지만, 전세 1급은 실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오래 일하신 분들이 요거 한번 따볼까 하면서 도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추천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 우리 전세 2급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는 다 클릭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 혹시나 또 깜빡하실까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론은 이렇게 하시고 닫기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무는 여기 있는 메뉴들 그냥 다 이용하셔가지고 입력하시는 거 그건 아실 거고,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 답안 저장 꼭 누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요것도 혹시나 이제 모르실까봐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 일단 실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론 부분 앞에서부터 이제 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